시험을 보고 나서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영대 선생님부터. 더 열심히 해야겠다. 다은 선생님은 부족하다. 민호 선생님은? 네? 아쉽다. 아쉬움 있다. 영기 선생님은 어때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정윤 선생님은? 오늘 처음 뵀는데 인강으로 들으시다가 네.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경미 선생님은? 무지하게 느꼈어요. 영재 선생님은 어때요? 그게 진짜? 그거는 이제 뭐 점수가 낮게 나왔든 틀린 문제가 많아서였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보고 나면 너무 이거는 정말 내가 결단코 맞출 수 없는 문제였다. 이런 문제가 있나요? 뭐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런 문제는 없었죠. 예.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내 능력을 다 발휘해야 되는데 내 능력을 과연 언제 발휘할 수 있는가? 우리 욕구 이론에서 보면 결국에 나의 수행 능력이 최상의 능력을 보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기능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해요. 그쵸? 습관화되어 있을 때 긴장된 상태에서도 그게 나타나요. 근데 알고는 있으나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건 아직 습관화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나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긴장하거나 불안해지면 그것을 인출해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족하다, 무지하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부족하지도 않고 무지하지도 않아요. 이걸 표현해내지 못할 뿐이었던 거죠. 좌절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남은 시간 또 열심히 노력하셔서 계속 머리에 굳은 살 배기도록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학주의 교육 사조는 형식보다는 실제, 관념보다는 구체적 사물, 고전 문학보다는 자연과학적 교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면 우리 고대 그리스의 어떤 철학자들 중에서 신체와 정신 중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정신을 우위에 뒀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체를 우위에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육의 순서를 무슨 교육을 먼저 하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신체의 교육이 먼저죠. 그 다음에 뭐가? 인격의 교육. 그 다음에 지력, 이성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는 신체의 교육을 먼저, 그 다음에 어떤 정신적 교육이 나중인데 뭐 이렇지만 심신일체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추구한 건 아레테예요. 네, 아레테. 아레테 맞아요. 맞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레테라고 쓸까봐 우리말로 쓰세요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에 그거에 대한 어원을 써줬어요. 조음의 기능이나 본성을 지속적으로 잘 실현할 수 있는 품성. 우린 이것을 탁월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 아곤과 아레테 시험 문제로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아곤은 뭐예요? 우월성이에요. 아레테는 탁월성이에요. 그럼 아곤은 비교 대상이 누구예요? 타인이죠. 아레테의 비교 대상은 나 자신이에요. 네. 나 자신답게 살다 보면 나 자신이 타인의 능력을 앞지를 수도 있는 거죠.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답게 살아라. 그게 아레테고 나의 탁월성을 위해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보면 장기간 지구성 트레이닝을 한 훈련자와 비훈련자예요. 장기간 지구성 트레이닝을 했으니까 무슨 능력이 좋아졌을까요? 네, 유산소 능력이 좋아졌겠죠. 즉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산소 섭취량을 보니까 운동 시간에 따른 산소 섭취량이 더 많아졌어요. 산소 섭취량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주어진 운동 시간 동안 산소를 많이 조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직으로 공급해 주려면 어떤 기관과 기능들이 발달해야 될까요? 산소를 많이 공급해 줄 수 있으려면 미토콘드리아 잘 발달돼야 돼요. 그쵸? 그래야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 거니까요. 자, 쉽게 접근합시다. 산소를 많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나는 트레이닝을 해서. 우리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면 어떻게 발달할까요? 커져지죠. 경로가 커지고 폐가 많이 늘어났다가 많이 줄어들었다가 폐 안에 폐포의 숫자도 많아야 될 거고 폐 모세혈관도 잘 발달되어야 될 거고 혈액도 또 혈액량이 많아져야 돼. 적혈구수도 많아져야 될 거고 심장도 발달해야 되겠죠. 심장이 크기가 커지거나 또 커진 것도 용적이 커지거나 근육이 두꺼워지거나 그렇죠. 조직으로 가는 모세혈관도 발달해야 되겠죠. 조직과 모세혈관과 조직 사이에 산소를 운반해주는 산소를 받아들이는 저장산소 마이오글로빈도 많아야 되겠죠. 미토콘드리아 당연히 많아야 될 거고 각종 효소들도 잘 발달되어져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트레이닝을 하면 이렇게 발달되는구나. 그래서 산소를 잘 받아서 산소를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장기간 지구성 트레이닝을 한 훈련자의 경우 근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요거 보면 근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수가 증가한대요. 이 얘기는 미토콘드리아 하나가 만약에 뭐 2리터의 산소를 받아들여서 뭐 200개의 ATP를 만들었다라고 합시다. 예.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났어요. 하나 더 늘어나면 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는 뭐예요? 200리터만 200 ATP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ATP 200개만. 그러면 내가 산소를 2리터 받아서 200 ATP를 만들던 애가 뭘로 1리터씩만 받으면 각각 100 ATP씩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분담이 되죠. 그러니까 산소가 충분히 빠르게 공급될 수도 있고 적은 산소가 들어와도 충분한 ATP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효율적으로. 자, 산소 섭취 곡선을 빠르게 증가시킨다. 그 이유는 트레이닝 전보다 적은 ADP 농도 증가에도 미토콘드리아의 뭐가? 적은 ADP니까 ADP는 뭐를 자극하는 물질이에요? ADP는 모든 에너지 대사를 자극하는 물질이에요. 첫 번째로 뭘 자극할까요? 첫 번째로 뭘 자극해요? 나 ATP 썼다? 그래서 ATP 됐다? ATP 없다? ATP 만들 거다? 뭘로 만들어요? 가장 가까운 데부터 보자고요. ATP를 생산하는 가장 가까운 것. PCR. 예, 맞아요. 예. PCR을 만들어야 돼요. 크레아틴인산이 필요해요. 얘에서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산기를 받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인산기를 받아와야 되니까 이걸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야죠. 그게 뭐야? 크레아틴 키나제죠. 이걸 활성화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PCR 없다? 그럼 다른 에너지를 이용하자. 금방 얘기했던 뭘 써야 돼요? 글리코겐 써야 되겠죠. 글리코겐을 분해하는 효소가 뭐예요? PFK죠. 해당 요소를 활성화시켜야죠. 몸에 글리코겐 저장량이 한정돼 있네. 에너지 소비량은 많은데 내가 간에서 주는 속도보다 에너지 소비하는 게 더 많아서 근글리코겐이 고갈되고 있네. 이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글리코겐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빠른 근수축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빠른 근수축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강도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 강도를 어떻게 돼요? 낮춰야 돼요. 그 운동 강도가 낮은 상태에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글리코겐을 무슨 분해해요? 여기는 무산소로 분해했다면 글리코겐을 유산소로 분해하겠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도 이거보다도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면 뭘 이용해야 돼요? 지방을 이용해야 되겠죠. 지방을 유산소적으로 지방이든 글리코겐을 유산소로 분해하든 다 어디로 가요? TCA 사이클과 전자전달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분해하는 효소들이 또 발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ADP가 일정 수준 이상 높아져야 얘네들이 막 활성화되는데 ADP가 한 반만, 그냥 극단적인 예로도 반만 생겨도 바로바로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TP가 분해되면 우리 글리코겐을 유산소적으로 분해하든 지방을 유산소적으로 분해하는 자극을 받을 때까지는, 역치까지 올 때까지는 얘네들이 반응 안 하는데 그 역치가 낮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 ADP가 적게 쌓여도 바로 유산소 대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산소를 그만큼 빨리 공급받을 수 있고 빨리 유산소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뭐가 자극받기 때문에, 여러분 유산소 대사라고 쓰셨는데 그 뭐 다 맞는 걸로 얘기해드렸습니다. 결국엔 뭐예요? 산소를 이용해서 인산기 ATP를 생산하기 때문에 산화적 인산화 과정인데 유산소 대사를 써도 맞다고 해드렸습니다. 이런 대사적 효율성의 증가는 최대 운동 후 초과 산소 섭취량의 감소를 초래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초과 산소 섭취량은 결국 운동이 끝나고 난 후에 휴식 시보다 많은 양의 산소가 소비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이것은 뭐와 관련돼요? 산소 부채 이론이나 EPOC 이론으로 얘기한다면 결국 이 부족한 부분은 여기서 빌려왔던 것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족한 부분이 트레이닝 후에 줄어들었으니까 빌려오는 것 역시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게 이제 유산소 대사를 통한 대사적 효율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닝 훈련자가 비훈련자에 비해 빠르게 항정 상태에 도달했는데 우리 여기서 그러면 결국에 에너지원을 뭘로 이용하냐라는 거예요. 에너지원을. 이렇게 되면 우리 무산소 대사에 대한 의존도보다 뭐에 대한 의존도가? 유산소 대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말이죠. 인원질 시스템보다, 그리고 무슨 시스템? 젖산 시스템보다 산화적 인산화 과정 유산소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레아틴 인산에 대한 의존도도 줄어드는 거고요. 젖산이니까 글리코겐에 대한 의존도도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당 이용률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되겠죠, 당연히. 그쵸? 젖산 대사의 활용도 증가. 이 두 말이면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쵸? 포도당 이용률이 감소했다는 건 해당 과정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젖산 대사의 활용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거 증가가 아니라 감소고. 유리지방산 활용도 증가했습니까?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니까. 맞죠? 글리코겐의 유산성 대사를 촉진합니까? 그쵸? 산소를 이용하니까. 그쵸? 크레아틴 인산의 고갈 비율이 증가합니까? 크레아틴 인산의 고갈 비율이 증가하려면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이어야 돼요? 고강도 운동이어야 되죠. 얘는 감소해야 되죠. 그쵸? 3번 문제예요. 우리 기출문제 중에 트립토판에 대한 얘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트립토판은 우리가 뭐 몸에서 생성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어디 많냐면 바나나나 뭐 호두 뭐 이런 데 많아요. 그래서 이 트립토판이 들어오면 트립토판은 이 세로토닌을 만들어요. 근데 세로토닌은 뭐냐면 기출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행복물질이죠. 기분 좋아지고 우울증 감소하고 기분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애예요. 근데 문제는 과훈련이 문제예요. 가훈련을 하게 되면 문제는 이 가훈련을 통해서 산화작용이 많아져요. 산화작용이 많아지고 여기 얘기하는 분지 사슬 아미노산 BCAA라고 하는데 요게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트립토판이 늘어나요. 상대적으로. 이 트립토판이 이제 뇌로 가서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립토판은 전구체예요. 멜라닌이나 도파민이나 뭐 세로토닌 얘네들의 전구체거든요. 전구체가 이제 세로토닌이 트립토판이 되기도 하고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이 되기도 하는 건데 그냥 일정 수준 이상의 세로토닌 나오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나나를 먹고 호두를 먹어서 일정 수준의 세로토닌이 나오면 우울증도 감소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가훈련을 해가지고 몸에 어떤 그 산화작용이 많이 일어나면서 BCAA가 줄고 트립토판이 늘어나면 뇌에서 트립토판이 다 세로토닌이 바뀌어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과하게 축적되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과하게 축적되면 이때 만성 피로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훈련을 하면 세로토닌이 다 좋은 것 같지만 지나치게 많으면 만성 피로가 와요. 멜라닌도 그래요. 멜라닌도 피로가 와요. 멜라닌이 결국 이제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애거든요.
그래서 멜라닌은 근데 그 좀 적은 영향이죠. 뭐 거의 피부색이 변화하거나 뭐 이런 쪽의 영향이고, 주로 핵심적인 역할은 세로토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화작용은 산화적인 수준을 BCA 수준을 감소시키고, 무엇이 뇌에 들어가서 이 트립토판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세로토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정도는 기출문제 한번 트립토판을 언급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겠다 해서 문제 낸 거고요. 4번 문제 정답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 문제는. 왜 그럴까? 좀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어렵게 내려고 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당황했어요. 내가. 자, 인체 기계 역학적 이득과 효율에 대한 얘기예요. 역학적 이득과 효율. 기계적 이득이 1보다 크면 힘의 이득이죠. 1보다 작으면 거리에서 이득. 힘의 손해. 힘으로 얘기하면 힘의 손해죠. 거리에서 이득이고, 효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쓰는 만큼 반응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 근육에서 힘을 낸 만큼, 토크를 낸 만큼 작용점에서 토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만큼 토크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쓸데없는데 뺏기는 거죠. 효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 운동하지 않고 운동을 하면 효율이 떨어져요. 준비 운동하고 나면 몸에 관절 활액 같은 게 나오죠. 윤활유 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관절의 마찰이 줄어들기 때문에, 관절에서의 마찰이 줄어들면 내가 만들어낸 근육의 힘을 작용점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온전히 효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계에 대한 얘기했어요. 기계에 대한 얘기하는데, 기계 여러분 잘 돌아가게 하려면 뭐 넣어야 돼요? 기름 넣어야 되죠. 제가 인라인 탄다 그랬잖아요. 인라인 지난주에 다 분리했거든요. 베어링, 세라믹으로 된 베어링이에요. 거기에 이제 기름 탁 떨어뜨려 가지고 하면 잘 돌아갑니다. 샥 돌면 계속 돌아가요. 기록이 좋아졌을까요? 뭐 몇 초 차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래도 좋아졌다는 거예요. 더 좋은 베어링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스포츠 현장에 사용되는 인체의 기계적 목적은 큰 힘을 얻는 데 있으므로 큰 힘을 낼 수 있는 능력을 역학적 이득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래서 큰 힘 내려면 우리가 뭐 해요? 이종지뢰를 이용하거나, 그렇죠? 흰팔보다 저항팔을 짧게, 흰팔을 길게 하는 거죠. 근데 관절에서 발생하는 마찰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따라서 인체기기를 평가할 때는 인체기의 역학적 효율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는 이론적인 기계적 이득과 실제적인 기계적 이득을 통해할 수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역학적 효율은 계산하면 이론상의 기계적 이익과 실제상의 기계적 이익에 비해요. 근데 이론상의 기계적 이익보다 실제상의 기계적 이익이 작아요. 그렇죠? 실제상의 기계적 이익은 내가 쓴 힘만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포환을 들고 있는 정적 평형 상태예요. 팔꿈치 관절에서 마찰력이 작용할 때 인체기계의 역학적 효율을 알아볼 수 있다. 마찰이 작용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보면 지금 근육은 위쪽 방향으로 당기고 있고요. 마찰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환도 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죠. 이 세 힘의 합이, 세 개의 토크의 합이 0이기 때문에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먼저 생각하면 FM과 곱하기 몇이에요? 모멘트 발이 2cm죠. 여기가 2cm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2cm 더하기 아래로 작용하는 힘, 마찰력 20N 곱하기 몇 미터? 0. 이거 지우기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건가? 음. 2cm 더하기 아래로 60N 곱하기 30cm. 요게 합이 뭐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죠. 그죠? 네. 우린 얘를 알고 싶은 거니까 얘네 다 넘기면 되잖아요. 그쵸? 일단 요거부터 계산해서 넘기면 FM 곱하기 2cm는 요거 곱하면 몇이에요? 40Ncm고 얘는 638 1800Ncm예요. 합하면
1840 뉴턴 센티미터인데 넘긴 거니까 마이너스 1840 뉴턴 센티미터예요. 그쵸? 따라서 FM은 2cm 넘기니까 2cm 분의 1840 뉴턴 센티미터예요. 없어지고 2로 나누면 몇이에요? 920 뉴턴. 근데 마이너스죠. 얘도 마이너스 920 뉴턴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좀 써줬으면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팔꿈치 관절에서 미끄럼 마찰력이 20N이라면 움직일 때 자세 유지에 필요한 이렇게 미끄럼 마찰력 자세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근력은 몇 뉴턴이냐 라고 해서 지금 아까 지금 계산해서 920N을 구했죠. 이때 기계의 역학적 효율이래요. 역학적 효율은 우리 지뢰를 가지고 얘기하면 지뢰를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 저항이 있고요. 힘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힘팔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저항팔이에요. 그쵸? 그래서 저항과 저항팔의 곱은 힘과 힘팔의 곱과 같을 때 평형을 이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쵸? 근데 요거를 보면 요거를 이제 식으로 만들면 F를 넘기면 F분의 R은 RA분의 FA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F분의 R이 바로 뭐야? 실제상의 기계적 이익이고요. RA분의 FA가 이론상의 기계적 이익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ME는 기계적 효율은 이론상의 기계적 이익에서 실제상의 기계적 이익에 비해요. 그러니까 실제상의 기계적 이익을 이론상의 기계적 이익으로 나눈 값이죠.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F분의 R, RA분의 FA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예. 요거 계산하라는 얘기였어요. 이거 다시 쓰면 무슨 말이냐면 F 곱하기 FA분의 R 곱하기 RA가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이 F는 뭘까요? 이 F는 그죠? 920N이에요. 그쵸? 네.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920N 곱하기 FA는 몇이었죠? 2cm 분의 R 몇이에요? 60N 곱하기 30cm 요 비란 말이죠. 이거 없어지고 단위는 다 없어지고 공 없어지고 2, 15 248 아이고 90 뭐야 제가 이게 아직 익숙치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이걸 내렸네. 이렇게 되면 여기다 쓸게요. 나눴으니까 지금 90 또 지워지잖아. 아 여기 쓰면 되구나. 이건가? 920N 곱하기 2cm 뭐야 막 바뀌어 60N 곱하기 30cm 없어지고 15 참. 15 2는 4 26 12 36 3일은 45 46분의 45네요. 그쵸? 이거 계산하면 45 나누기 46 하면 몇 나와요? 0.978
8 뭐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제시할 것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약 몇이에요? 0.98이다. 효율이 0.98이 된 거예요. 만약에 마찰력이 더 컸다면 효율이 더 떨어졌겠죠. 0.97, 0.65, 0.9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계적 효율에 관해서 물어봤던 얘기고요. 밑에 그 계산 과정을 다시 다 넣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참고해서 여러분들 하시고요. 5번 문제. 자, 전국 학교 스포츠클럽 축구대회인데요. 우리 이거 그 공개 모의고사 때도 좀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중결승에서 만난 고등학교 모모고등학교 경기가 고비였는데 포구 내렸대요. 근데 이제 동전 던지기로 승리팀을 정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합의한 거예요? 합의하지 않은 거예요? 합의 안 했으면 이게 정의예요? 정의가 아니죠. 그렇죠? 주최 측의 농간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동전 던지기로 우승팀 정합시다. 오케이, 인정할 거예요? 동전 던지기로 앞면 나오면 임용고시 합격, 뒤쪽 나오면 임용고시 불합격 할 거예요? 할 수도 있는 거지.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그걸 승낙하면 그땐 정의죠. 하지만 승낙하지 않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정의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뭘 만들어낸 거예요? 정의롭게 하기 위한 과정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바로 절차적 정의죠. 그렇죠? 대부분 여러분들 사람들하고 어떤 규칙이나 뭘 만들 때 이런 절차상의 합리적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균등하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난 축구는 별로였어. 예전에 축구 역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축구라는 게 사실은 경기 규칙이 없는 격투기 같았거든. 그래서 중세 시대 이후에 그 야만적인 상황에서 중세 유럽의 상황이 결코 깔끔하고 예쁘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엄청 더럽고 더러워요. 근데 그 축구, 영국의 축구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막 사람들이 막 축구하다가 발로 차고 머리 치고, 지금도 유럽에는 그런 축구 경기가 있어요. 격투기와 축구가 혼합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규칙이 있으면 제대로 된 축구 경기인데 규칙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막 본능적 욕구를 느끼는 경우가 있고, 규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그 규칙 안에서, 제도화된 규칙 안에서 내가 어떤 승부를 쟁취하고 얻는 희열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규칙이 없을 때의 어떤 욕망, 기쁨, 이것을 파이디아라고 얘기하고요. 규칙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 규칙을 긋고서 얻는 기쁨을 루두스라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 경기 규칙이 없는 격투기 같았거든 얘기거든요. 상대적 우월성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니은의 얘기는 까이어의 놀이 이론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악원에 대한 얘기인데, 그 중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놀이의 속성은, 잠재적 속성은 파이디아다, 욕구다, 욕망이다, 뭐 이런 걸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학교 스포츠클럽 축구대회를 준비하면서 윤성이의 실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시며 특별히 많이 칭찬해 주셨거든. 윤성이도 거기에 감동을 받아 더 열심히 경기에 참여했고 결승골이라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박탈포화 명제를 쓰신 분도 있고 뭐 공격 승인 명제를 쓰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먼저 공격 승인 명제를 한번 봅시다. 공격 승인 명제가 되려면 내가 공격성이 왜 생기고 언제 승인받는다고 느끼냔 말이에요. 이거는 기대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보상이 와야 되는데, 보상이 내가 어떤 행위를 해요. 행위에 대한 뭐가 있겠어요? 기대가 있겠죠. 기대에 따른 보상이 올 텐데, 보상이 어떠면, 보상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적으면 이땐 공격성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행위 기대에 대한 보상이 어떨 때 크면 좋은 거죠. 그쵸? 네. 반대로 뭐 안 좋은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뭐 내가 갑자기 나는 벌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벌을 받아. 이러면 기분 나쁘죠. 우리가 혼날 때도 적당히 혼나야 되는데 이 중에서 끝났으면 되는데 여기서 더 나가면 어때요? 오히려 죄송하다가 그만하란 말이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이런 공격성이 생겨요. 반대로 뭐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벌을 안 받게 해줘. 이러면 어때요?
기쁘죠? 야, 너는 오늘 청소인데 오늘 잘했으니까 그냥 가. 이렇게 하면 기분 좋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공격 승인 명제예요. 그럼 박탈포화 명제는 언제 박탈감을 느끼고 언제 포만감, 포화를 느끼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내 보상을 받아요. 근데 첫 번째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보상을 받아요. 보상을 받을 때 이 보상에 대한 뭘 느껴요? 가치를 느낄 거예요. 가치. 그쵸? 가치를 느끼겠죠. 근데 이때는 가치가 되게 크게 느껴졌어요. 근데 또 두 번째 할 때 또 보상을 받아요. 보상을 받으면 이 보상이 근데 똑같아요. 똑같은 보상이면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져요. 그럼 뭐가 생겨요? 똑같은 보상을 받았는데 요만큼이 뭐가 생겨요? 뭔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보상을 계속해서 받다 보면 그 보상에 대한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박탈된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면 포화를 받으려면 보상이 어때야 돼요? 지금 보상에 대한 가치가 이만큼인데 여기 보상을 받아요. 그럼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걸 이렇게 높여야 돼요. 뭐를 통해서? 이 보상을 어떻게 해요? 더 양을 많이 주거나 질을 높이거나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나는 뭘 느껴요? 포화됐다. 기분 좋다. 이런 거. 그래서 내적 동기를 일으켜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외적 동기를 일으킬 때 뭐 하나의 사기꾼들 같은 걸 생각해 봐요. 사기꾼들 뭐 내가 얼마 전에 우리 그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정동원? 동원인가요? 동원이가 17살에 운전을 했대요. 그걸 이제 지인이 옆에서 찍은 거예요. 그걸 보고 이걸 협박을 한 거예요. 지인이 너 미성년자 때 운전했으니까 너 이거 경찰에 고소하면 너 무면허 운전한 거고 이렇게 되면 너 공인인데 이거 큰일 나잖아. 그래서 돈 달라고 뭐 1억인가 2억 달라고 했대요. 근데 동원이가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안 줬죠. 만약에 돈 줬어 봐요. 그러면 얘가 돈을 어떻게 쓰겠어요? 흥청망청 쓰고 나서 또 가지고 얘기하겠죠.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야, 안 되겠다. 야, 2억만 더 주라. 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런 거예요. 반면 분배적 정의는 뭐예요? 분배적 정의는 그 행위에 맞는 보상이에요. 내가 잘했으면 잘한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면 되고 잘못했으면 잘못한 만큼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 똑같이 중요해. 우리 올림픽 그 월드컵 뭐 출전을 해서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경기를 아주 그 승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면서 우승했어요. 이런 사람한테는 우승 상금을 많이 배분하고 벤치에 많이 앉아 있었던 선수라면 기여도가 적기 때문에 배분을 적게 하고 이게 분배적 정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선생님께서 학교 스포츠클럽 축구대회를 준비하면서 윤성의 실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시며 특별히 많이 칭찬해 주셨거든. 그러니까 실력이 향상되니까 향상되는 것에 대해 맞춰서 보상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실력이 향상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다음에는 더 잘해라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분배적 정의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6번 문제. 프로스포츠에 대한 두 교사의 대화 내용인데요. 이제 이게 사회학 이론이 어떤 거냐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프로야구는 권력 및 경제력에 소유한 지배층 뭐 이렇게 딱 단어가 나오면 이건 뭐예요? 자본가가 힘을 가진 자가 힘을 가지지 못한 자를 꼭 구속하고 막 통제하고 막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기득권을 지켜주는 시녀로서 역할을 한다. 프로야구 그렇대요. 기득권을 지켜주는 기득권 기존의 권력과 기존의 어떤 자본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밑에서 덤비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노사분규 일어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통제해야 되는 거죠. 구단주는 선수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며 권력자는 국민을 프로야구로 관심을 돌리도록 유도하면서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고 있다. 정치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전두환 정권 당시에. 그쵸? 정치에 대한 그러니까 군사 정권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발심이 어디로 몰린 거예요? 막 그 시위 현장으로 몰린 거잖아요. 근데 시위 현장으로 몰린 사람들을 프로야구를 도입하고 나니까 1980년에 프로야구 도입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프로야구가 엄청 재밌어! 프로야구장으로 가요. 그러니까 시위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죠. 뭘 위해서?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지네들의 그러니까 어떤 정당성을 입증받지 못한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탈정치화 시킨 거죠. 이게 강제 및 사회 통제에 대한 얘기잖아요. 어떤 이론에서? 갈등 이론에서. 그쵸? 강제하고 통제하고. 두 번째 보면 뿐만 아니라 독점 자본주의래요. 또 독점 자본주의니까 뭐예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 거죠. 국내 및 국제 스포츠를 급속히 잠식해가는 가운데 자본가 집단은 스포츠 관련 용품 및 소비재의 생산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을 기반으로 해 그들의 소유의 스포츠 산업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 요거 만들고 있대요. 뭘 만들어요? 돈 받고 팔 거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포츠 마케팅이나 스포츠 머천다이징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광고물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스포츠 산업이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확산되고 있음. 여기서 결정적인 얘기가 나오네요. 뭐예요? 상업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업주의와 산업주의는 다릅니다.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런 정치적 지위를 창출해내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프로스포츠 구단주는 거대한 경제를 활용하는 스포츠 비정치성, 능력 본위의 사회체계, 사회이동의 기회부여 등이 강조함으로써 스포츠가 사회 통합의 기능을 발휘한다는 허위의식을 대중에게 주입하기도 합니다. 이거 상업주의에 대한 얘기였죠. 그 다음에 최근 프로농구 승부 조작 사건이 일어났대요. 이미 끝났죠. 혐의에 가담받고 그래서 뭐 많은 사람이 검찰에 송치됐고 잘못됐다. 그 우리 승부 조작, 담합 뭐 이런 것들은 뭐예요? 부정행위죠. 근데 어떤 부정행위예요? 일탈적 부정행위죠. 그럼 제도적 부정행위는 어떤 거예요? 네? 헐리우드 액션, 뭐 게임스맨십 같은 것들이죠. 7번 문제. 운동 실천 이론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운동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이론들 중에 합리적 행동 이론도 있고 뭐 계획 행동 이론도 있고 있어요. 근데 이 합리적 행동 이론과 계획 행동 이론은 결국엔 무엇이 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합리적 행동 이론으로 얘기한다면 운동에 대한 태도나 또는 주관적 규범은 결국엔 뭘로 느껴지는 거예요? 압력으로 느껴지는 무언의 압력이죠. 내 가족, 친지, 아버지, 부모님 뭐 이 사람들이 그러한 기대를 하니까 그 기대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압력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에 영향을 미쳐요?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했던 게 합리적 행동 이론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생긴 거죠. 뭐가? 행동 통제 인식이죠.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의도에 영향을 미쳐요.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테리어 올리브는 계획 행동을 구성하는 요소가 이 행동 통제 인식이 두 가지로 또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다? 자신감이다. 우리가 자신감이 생기면 어때요? 자신감 있는 사람들 어때요? 막 들이대잖아요. 네. 막 하는 거죠. 의욕이. 근데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반면에 통제성을 인식하면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자신감은 어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의도에 그러니까 의도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통제인식은, 통제성에 대한 인식은 뭘 예측할 수 있어요?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자, 제가 두 이론과 관련하여 자료를 찾아보니 월즈와 시날은 주관적 규범은 계획행동 이론과 합리적 행동에서 압력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인 개념. 그러니까 주관적 개념은 어떤 의도, 여기 투표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제가 이런 얘기 들어드렸잖아요. 투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면 누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자친구하고 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와이프랑 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네, 와이프랑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와이프랑 놀러 가자고 얘기하고 이제 차를 끌고 이제 아침에 새벽에 딱 나가서 그런데 아버지가 딱 일어나신 거죠. 너 어디 가? 아버지 저 여자친구랑 데이트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 새끼 투표하고 가. 그런 거예요. 아직 투표를 하기 전인데. 알겠습니다 아버지. 전화해서 투표하고 가야 돼. 투표하고 갔어요. 물론 압력으로 작용한 거지만 아버지의 기대가 나에게 행동을 통제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보다 의도를 만들 때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또 의도가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뭐 계산하고 뭐 옷가게 같은 데 갔을 때 어때요? 옷가게 갔을 때 특히 옷 입으면 언니 너무 잘 어울려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안 살려고 했는데 사게 된단 말, 의도가 생긴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뭘로 바꾸래요? 사회적 지지로 바꿔라. 그래서 뭐 강의를 듣게 하거나 뭐 운동 스포츠 클럽에 오게 하려면 뭘 해줘야 돼요?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 8번에 중학교 교사들이 다음 학기를 준비하면서 지금 체육관에 모여 지난 학기를 되돌아보면 나눈 대화래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 체육 수업은 수업 전반에 걸쳐 의미 있는 교사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골프 수업을 준비하면서 학교에 없는 시설 때문에 가르치기 어려웠는데,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못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기로 계획을 한 거예요. 뭐 요즘에는 골프 클럽도 다 있고 아주 그 가벼운 골프공이 있어서 학교에서도 골프 연습을 합니다만, 자기지도시 학습법 중 뭘 하면 돼요? 밖에 나가서 선생님하고 약속하는 활동을 하거라 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걸 우린 무슨 학습이라고 그래요? 계약학습이라고 그러죠. 계약학습을 하면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일단 여기 문제에서는 완료해야 할 학습과제, 내가 무엇을 할 거든 무엇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쵸? 그럼 무엇을 하는데 얼만큼 해야 돼요? 얼만큼? 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요. 목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평가 기준. 그쵸?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양으로 얼마만큼 수준에 도달하면 여러분들 수업의 목표가 성취됐다고 바라볼 거야. 그러니까 완수해야 할 학습과제 또는 뭐 수행해야 할 연습의 양이라든가 평가 기준들이 제시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쓰란 얘기였어요. 연습량이나 평가 기준. 전교에서 저는 예전 영화 선생 김봉두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축구하는 모습을 보며, 선생 김봉두 보셨어요? 차승원 씨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인데요. 선생 김봉두가 아주 그냥 난장판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인데, 시골 학교에 가서 아이들하고 막 하면서 이제 어떤 깨우치는 거예요. 난장판 같은 선생이 아이들을 참되게 가르치는 교사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거든요. 거기서 이제 거기선 축구였는데, 이번 학기 농구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기능이나 전략의 특정한 측면을 보여주거나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 가능한 많은 시간 학생들과 함께 농구 경기하면서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함께 뛰어주면 좋잖아요. 그 김봉두는 아이들하고 축구 같이 하고요. 축구 계속 막 뻥뻥 차주면 애들이 공 가지러 가요. 여러분들 농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시면 만약에 학교 가면 남교사들 거의 없어요. 한 학교에 한 5명 될까 말까 해요. 축구팀도 안 나와요. 농구팀 겨우 나오고, 뭐 많이 하는 게 배드민턴인데, 그럼 선생님들 어떻게 했어요? 남자 선생님이나 여자 선생님이나 몸이 근질근질 하죠. 그러면 애들 딱 농구하면서 막 땀 흘리면서 너무 즐겁게 노는 거 모습 봐요. 그럼 뭐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도 껴줘라 야. 그래서 애들 같이 한다나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내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행동들이 있는 거죠. 근데 수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이 간접 기여 행동이 심판을 보거나 어떤 경기에 참여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면 정작 내가 가르쳐야 될 것에 소홀해질 수도 있어요. 그 가르쳐야 될 것에 소홀해진다는 얘기예요. 가르쳐야 할 것에. 물론 농구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아이들이 소외될 수도 있죠. 근데 농구 경기를 얘네들도 하고 걔네들도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럼 내 체력만 뭐 힘든 거죠. 하지만 제가 지금 제 페이스북 친구에 그 좋은 체육 수업 만들기 모임의 그 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지금 매 수업마다 체육 수업마다 1km 달리기를 실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 수업마다 아이들하고 1km를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작하는 거죠. 하루에 수업이 5시간 들었다. 그럼 몇 킬로 뛰는 거예요? 5km 뛰는 거예요. (9번) 문제. 나 이거는 틀릴 줄 몰랐어요. 이게 틀리면 안 되는 건데 틀렸어. 2022 개정교육과정의 자율 영역에 대한 얘기인데, 자율시간이 이제 학교 자율과정이 학교 자율시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전에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창체가 언제 생겼어요? 개발활동과 뭐 특별활동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자동봉진으로 바뀐 게 몇이에요? 2009 개정이란 말이에요. 그쵸? 실수 20% 증감 운영도 언제 생긴 거예요? 2009년에 생긴 거죠. 예. 2009년에
그 20% 증감 운영 이거 생기고 나니까 어떤 교과를 늘리고 어떤 교과를 줄였어요? 체육, 음악, 미술 교과 줄이고 국영수 교과에 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2012년, 2013년 이제 다시 개정고 시문이 나온 거예요. 20% 감축할 수 없다. 무엇은? 체육, 음악, 미술은. 그리고 매학기 편성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자동봉진이었는데 봉사활동이 빠지고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자치활동으로 바뀌었죠. 요거는 건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건 틀리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학교 자유시간 실수학범 및 편성 예시가 있을까요? 제가 조사해보니 모모 시도교육감 인정을 받은 학교 자유시간 과목을 포함한 모 중학교의 자유시간 실수학범 및 편성 사례가 있더군요. 34주를 기준으로 매 학기당 한 주 정도의 분량으로 하라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 일단 여기서 보면 여기 지금 자유시간을 편성해야 되는데 자유시간 편성 시간이 안 나왔어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뭐냐면 학교 자유시간은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제시한 학년군별 총 수업 시수에 근거할 때 그러면 총 수업 시수가 몇이냐면 3366시간이에요. 그쵸? 34시간을 기준으로 34주를 기준으로 나누기 34 하는 거죠. 그럼 몇 시간이에요? 33시간이에요. 물론 33시간을 딱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날 그 사정에 맞게 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할 때 그 1학년, 2학년, 3학년이 3366시간이 1122시간, 1122시간, 1122시간 딱 똑같이 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게 될 수도 있죠. 1122시간보다 줄어들 수도 있고 1122시간보다 늘어날 수도 있죠. 1122시간보다 줄어들면 한 32시간 하는 거고요. 1122시간보다 더 많으면 한 34시간 하고요. 1122시간 정도면 33시간 하는 거예요. 그럼 총합은 각 전체 평균 내면 33시간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더 늘리는 건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 정도 기준으로 이제 생겼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지금 자유시간 실수, 학교의 어떤 수업 실수를 편성했는데 체육을 보면 272시간 기준 수업 실수고 편성 실수도 270시간 했대요. 3학년은 모르겠고. 그죠? 그러면 잘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20% 증감 실수의 범위 뭐라고 나왔어요? 272시간에서 플러스 20%한 326시간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20%를 감축하는 것까지 범위를 설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감축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272시간부터 326시간 326시간 272시간에 1.2 곱하면 20% 더하면 326점 몇 시간 나오거든요. 그래서 326시간이 되는 거고요. 다음 10번 문제. 다음 농구 패스 정확성 검사 결과 기록지래요. 그래서 지금 패스의 정확성을 여기서 이게 중요하죠. 뭐를? 임의의 0점을 설정한대요. 임의의 0점을 설정해서 점수화하고 이에 따라 순위를 부여할 겁니다. 그 순위를 부여해서 시상을 한대요. 그럼 이미 0점을 부여해 점수한다면 얘는 뭐란 얘기예요? 동간척도죠. 순위면 무슨 척도예요? 서열척도죠. 그러면 패스 기억은 동간척도고 니은은 서열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학생이 선생님 1반과 2반 학생의 패스 정확성에 대한 순위를 비교한 결과 1반과 2반에서 같은 순위 학생들은 패스 정확성 능력이 같다고 볼 수 있나요? 얘네들이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이 척도는 동일한 집단 내에서 뭐를 나누는 거예요? 동일한 집단 내에서의 순위를 결정한 거잖아요. 그쵸? 그냥 순위라고 해도 좀 맞다고 해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현재 내가 포함되어 있는 집단에서 나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위치를? 누구보다 더 잘하는지, 누구보다 못하는지, 어느 정도 더 잘하고 어느 정도 더 못하는지는 몰라요. 그쵸? 단지 누구보다 잘하는지 못하는지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1반의 패스 정확성의 경우 준호가 민수보다 우수하고 민수는 정호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호와 비교해 볼 때 준호가 민수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준호가
민수보다 우수해요. 그쵸? 1위에 2위니까. 그리고 점수 차이로 보면 4점 차이 나네요. 근데 민수는 정호보다 몇 점 차요? 2점 차이 나요. 어쨌든 잘하죠. 근데 민수가 정호보다 잘한 정도는 정호보다 민수가 잘한 정도는 2점 정도인데 준호가 민수보다 잘한 정도는 4점 정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2배 정도 더 잘하는 건데 순위는 그냥 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준호가 민수보다 잘하고 민수가 정호보다 잘한다. 이것만 알 수 있는 거지. 준호가 정호보다 얼마나 잘하고 준호가 민수보다 얼마나 잘하고 이건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순위는 단지 그 능력을 서열화했을 뿐이지 능력치를 가지고 제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 리을에서 얘기하는 지금 리을에서 얘기하는 측정 변이의 분류 기준이니까 뭐가 있어야 얼마만큼 크고 작은지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동간성이죠. 동간성. 그쵸? 자, 그렇다면 패스 점수의 경우에요. 점수. 무엇이 있기 때문에 동간성이 있기 때문에 2반의 경우 흥민이의 패스는 흥민이의 패스 점수가 성현이의 패스 점수보다 지금 90점하고 60점이니까 몇 점 차이 나요? 30점 차이 나요. 그 다음에 성현이의 패스 점수보다 그렇고요. 성현이의 패스 점수가 주현이의 패스 점수보다 주현이는 45점이에요. 얘는 15점 차이 나요. 그쵸? 그래서 주현이의 패스 점수보다 뛰어난 정도의 2배가 된다. 요 뛰어난 정도에 곱하기 2배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맞는 얘기예요? 그쵸? 이거는 뭐예요? 이 30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능력이에요. 능력의 간격이죠. 이게 척도, 그러니까 홍민이의 척도는 90이에요. 홍민이의 능력은 90이고요. 성현이의 능력은 60이에요. 주현이의 능력은 30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30, 60, 90은 0으로부터의 척도예요. 근데 이 0이 뭐예요? 임의의 척도죠. 임의 0점이기 때문에 임의 0점을 잡고 주현이는 30이야. 성현이는 60이야. 홍민이는 90이야. 이렇게 정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여기서부터 잰 게 아니라 만약에 이 0점을 여기서부터 재면 얘는 30, 마이너스 30 더 내려가서 여기로 적용하면 얘는 60이고 얘는 90이고 얘는 120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척도치를 명확히 할 수는 없죠. 이미 0점을 잡았으니까 척도치의 비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근데 뭐는 성립이 돼요? 이 척도치 간의 비는 성립이 된다는 거죠. 여기는 몇이? 32, 여기는 15 간격이니까 지금 홍민이하고 성현이의 간격인 30은 성현이와 주현이의 간격 15보다 2배만큼 크다. 요건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동간 척도는 가감은 가능하지만 곱하기 나누기는 못한다. 다시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는 건 간격에서만 할 수 있다. 이게 동간 척도에서 얘기죠. 그렇죠. 하지만 홍민이의 패스 점수가 주현이 패스 점수보다 2배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45인데 얘는 90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2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30이 아니라 45였구나. 당연히 2배 차이가 나죠. 왜 안 돼요? 2배인데 45점 90점인데. 동간 척도이기 때문에. 이 45란 점수가 어디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임의 0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뭐가 돼야 돼요? 절대 0점이 되면 45, 주현이의 45란 점수는 절대적인 능력인 거고요. 홍민이의 90은 절대적인 능력이에요. 네. 그 절대적인 능력치 간에는 뭐가? 비가 성립이 되죠. 그럼 45하고 90은 2배 차이 난다. 90은 45보다 2배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거. 절대 0점이 없기 때문에 비율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11번 문제. 이거는 민우 선생님이 질문을 해서 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낸 거예요. 근데 질문했는데 질문자가 틀렸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박 교사가 체육 수업에서 사용한 레슬링 운동 역학적 원리에 대한 얘기인데, 레슬링 경기에서 공격수가 수비 선수를 넘어뜨리려면 수비 선수의 무게중심을 기저면 가장자리 끝으로 옮겨야 돼요. 이렇게 넘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수비 선수의 체중은 60N이래요. 600N이래요. 수비 선수의 체중은 600N. 그 다음에 저항팔은 여기 저항팔 여기죠. 0.6m. 그 다음에 무게중심까지 높이는
지금 0.8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밑변의 제곱은 뭐예요? 0.36m의 제곱. 여기는 0.64m의 제곱. 0.36 더하기 0.64는 1이죠. 1이니까 여기는 1m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 됐고요. 수비선수의 자세는 강체와 같으니 고정되어 있고 수비선수에 작용하는 중력에 대항하여 여기 수비선수에게 작용하는 중력에 대하여 공격선수가 한 일이래요. 그러니까 중력에 대항해서니까 뭘 한 거예요?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 중 수직 방향으로 한 순수한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강체잖아요. 강체니까 어떻게 움직였겠어요? 강체니까 이렇게 움직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섰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도 이동했을 거고 이렇게도 이동했을 거고 수직 방향으로도 이렇게 이동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한 2를 구할 게 아니라 수직 방향으로 이동한 2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몇 미터짜리였어요? 이 줄이, 이 선이 1미터짜리였죠. 여기 가도 몇 미터예요? 전체는 1미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무게중심의 높이는 몇이라 그랬어요? 0.8m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얼만큼 올라간 거예요? 얼만큼 올라간 거예요? 0.8에서 1m까지 올라갔으니까 0.2m 위로 올라간 거예요. 몇 뉴턴짜리 무게를 600뉴턴짜리를 0.2m 위로 올린 거란 말이에요. 수직 방향으로. 그렇게 되면 얘가 어디 위치하게 돼요? 무게중심이 기저면 끝에 위치하게 돼요. 그럼 이제 쓰러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양만 물어본 거니까요. 예. 어떤 방향성보다는 양만 물어본 거니까 지금 600뉴턴 한 일이니까 힘 곱하기 변이 0.2m 했더니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120Nm 뭐 줄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만약 레슬링 경기에서 공격 선수가 수비 선수에게 가하는 수직 상방의 힘이 360N이고 다시 수직 상방의 힘이 360N이래요. 여기는 600N이었고요. 얘는 상방이고요. 얘는 하방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0.6m였고요. 이때 힘팔의 길이가 1.2m라면 얘가 1.2m라면 수비 선수는 공격 선수의 공격에 맞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게중심선을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시켜야 한다. 그럼 지금 수비 선수가 가지고 있는 토크와 공격 선수가 가지고 있는 토크가 평형을 이루고 있냐 평을 이루지 않냐 이거를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600 곱하기 0.6이 66에 36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야? 36 곱하기 1점이니까 60 곱하기 36 곱하기 1점이니까 2, 62 3, 2, 3은 6, 7 6, 3 4, 3, 2 432Nm란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비 선수 입장에서는 이 상태로 하면 공격 선수한테 져요.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뭐 손을 짚고 있는 걸 앞으로 계속 이동하던가 아니면 손을 잡고 몸을 뒤로 밀어서 저항팔의 길이를 늘려야 되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최소한 이렇게 뭐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던가. 근데 힘이 작용하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힘이 가하는 뭐요? 누가 힘을 가하는데? 수비수도 가하고 공격수도 힘을 가하는데 누가 힘을 가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힘이 가해지는 방향, 공격수가 힘을 가하는 방향 쪽으로 뭐 이렇게 했던 거 방향을 좀 명확히 했어야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600N이 있고 여기다가 0.6m 한 것은 360Nm 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더하기 뭐라고 할까요? X라고 합시다. 요만큼을 더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이것은 뭐랑 같다는 거예요? 360N 곱하기 1.2
2m와 같다 이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하면 0.6m 더하기 x는 여기 넘기면 600N분의 360N 곱하기 1.2m다. 그쵸? 이것도 단위도 넘길 수 있네. 0.6 더하기 x는 600N분의 이렇게 되니까. 예. 그럼 이거 없어지고 계산은 몇이에요? 없어지고 30, 아까 36 곱하기 12가 26, 12, 236, 7, 1616, 133, 432. 432를 600으로 나눠야죠. 그럼 몇이에요? 4.32를 6으로 나누면 66에서 67에 42, 6이 12, 0.7이네. 0.72. 이게 바로 0.6 더하기 x는 0.72니까 x는 0.72 빼기 0.6 따라서 0.12. 그쵸? 0.12 맞아요? 0.12만큼 가야 되는 거죠. 자, 질의 기계적 장은 축으로부터 힘팔과 저항팔이 상대적 길이에 따라 결정되는데 여기서 미친 리을 받은 수비선수, 공격선수 각각에게 유리한 조건이래요. 결국에는 공격선수에게 유리한 조건은 공격선수는 반시계 방향의 토크를 크게 만들어야 되고 수비선수는 시계 방향의 토크를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쵸? 근데 수비하는 선수는 체중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늘려야 돼요? 저항팔의 길이를 늘려야 돼요. 물론 공격하는 선수는 힘을 늘려도 되고 힘팔의 길이를 늘려도 돼요. 근데 지금 힘팔과 저항팔의 상대적 관계를 얘기했으니까 지금 상대적 관계니까 이렇게 써주는 게 좋죠. 수비 선수는 뭐를? 힘팔보다는 저항팔의 길이를. 그 다음에 공격 선수는 저항팔보다 힘팔의 길이의 비가 크도록,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길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 선수는 이 상황에서는 힘팔의 길이를 더 길게 만들어야 되고 수비하는 선수는 저항팔의 길이를 힘팔에 가깝게 길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12번 무산소 트레이닝에 대한 생리적 적응 현상인데요. 근육은 가장 빠른 에너지 시스템인 무산소 시스템, 인원지 시스템과 해당 과정으로 무산성 해당 과정을 통해서 강화시키고 충분한 에너지원을 근육세포 내에 미리 축적하여 피로와 관련된 대사물질 축적을 억제함으로써 급격한 운동 상황에서도 적응하여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런 스프린팅 같은 무산소 트레이닝은 우리 무산소 트레이닝을 왜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무산소 트레이닝 하면 막 그 근육을 키우고 막 이것만 펌핑해서 이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쵸, 무산소 트레이닝 하면 근육량도 생겨요. 근비대 비후가 나타나고요. 그 공간이 넓어졌으니 그 안에 에너지원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죠. 근데 무산소 트레이닝 하게 되면 결국 뭐가 커지는 거예요? 순발력이 커지는 거예요. 순발력은 뭐 곱하기 뭐예요? 힘무 곱하기 근수축 속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큰 힘을 발휘해내기 위해서 근육의 수축 속도를 빠르게 해야 돼요. 근육의 수축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빠른 에너지 대사를 동원해야 된다는 거죠. 무산소 트레이닝은 이런 빠른 에너지원을 빠르게 동원할 수 있는 해당 효소나 또는 아까 얘기했던 크레아틴 키나제나 이런 효소들을 활성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너지원을 축적하고 있으니까 보다 빠르게 에너지원을 동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발력 하면 말 그대로 무슨 말이야?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에너지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고 무산소 트레이닝의 핵심은 순간적으로 근육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근육을 수축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이 되죠. 물론 뭐 근육을 크게 해야 된다, 또 에너지를 많이 축적할 수 있다라고도 가능하면 정답으로 인정해 드렸습니다. 근육 조직과 근력의 변화, 무산소 트레이닝은 근육 섬유의 횡단 면적을 증가시키는 근비대를 유발한다. 이러한 근비대는 근력의 증가를 나타내게 되지만 트레이닝 초기에는 근비대 없이 근력이 증가한다. 우리 트레이닝 초기엔 주로 어떤 것에 의해서?
초기에는 신경적인 측면에 의해서, 그렇죠?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3주 정도 지나면 근비대가 오죠. 그러니까 신경 자극으로 인한 동원되는 운동 단위 수를 증가시키면 근력을 증가시킬 수 있죠. 자, 고강도 무산소 트레이닝을 규칙적으로 시작이 되면 인원질 시스템의 기질이 되는 인원질 ATP와 크레아틴 인산이 저장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런 증가는 고강도 트레이닝을 통해 근육 내에 저장된 기질들을 고갈시킴으로써 휴식 시에 무엇이 되는 효과에 따른 것이다. 얘네들을 인원질을 고갈시키면 휴식 시에 고갈됐던 것이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전에 있었던 만큼 돌아오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올라오겠습니까? 더 올라오죠. 그렇죠. 그래서 글리코겐 로딩이라든가 뭐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거나 또는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하기 전에 글리코겐을 고갈시키죠. 그리고 이제 글리코겐을 섭취해요. 그 탄수화물을 섭취해요. 고탄수화물 섭취해서 뭐를 만들어요? 글리코겐 로딩을 하죠. 로딩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초과해서 로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초과 회복의 최정점에 있을 때 만약에 이제 경기에 투입하게 되면 나는 에너지가 굉장히 평소보다 높은 상태에서 출전하게 되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폭발적인 에너지를 보다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죠. 오랫동안. 그죠?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 그래요? 초과 회복이라고 그래요. 뭐 과보상, 뭐 초과 회복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밑줄친 니은과 같이 변화가 상대적으로 큰 섬유. 이 횡단 면적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달하는 건 속근이죠. 속근. 근데 FTA, FTP 이렇게 해서 그중에서 또 FTP 쓰신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채점을 좀 안 하긴 했는데 뭐 FTP 쓰신 선생님도 맞다고 인정해 주십시오. 1점 드릴게요. 그 다음에 미철진 디귿의 원인. 트레이닝 초기 금비도 신경적인 측면이죠. 괄호 안에 리을에 들어갈 용어는 초과 회복. 이렇게 해서 풀어봤어요. 근데 해보면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첫 모의고사이다 보니까 좀 긴장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잠깐 쉬었다가 비용 보겠습니다.